원장님이 잠시만 이야기한다더니 자, 강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무서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강사는 원장님도 안 무섭고 여러분도 안 무서운데요. 진도가 무서워요. 이 진도 맞춰야 되거든요. 진도 안 끝내주면 여러분 뭐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화 안 낸다고요? 예,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21쪽 맨 밑에 그 환경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죠. 예, 환경이다 그랬을 때 이때 환경은요. 이 개별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걸 뭐라고 쓴다? 환경이라고 써요. 그럼 이 개별 부동산하고 환경은 무슨 관계예요?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개별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고요. 환경이 전체를 이루고 부동산이 뭐가 된다?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부동산 활동할 때 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요. 환경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요건 서로 영향을 많은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고 이런 부동산 활동할 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넘어갑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쪽에 가면 위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본질을 위치로 보자는 겁니다. 자, 위치로 보면 거기에 협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획지 개념이고요. 이 획지가 속해 있는 인근 지역이 광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 때문에 불변의 위치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용도와 효용 측면에서 파악한 위치인데요. 상대적 위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 가변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학에서는 이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위치가치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하나 봐두시고 허드라는 학자가 있네요. 허드에게 물었어요. 야, 허드는 자, 도심에서 지가가 높더래요. 맞나요? 왜 높아요? 그랬더니 지가하고 지대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지가도 높대요. 그럼 지대가 왜 높은데? 하고 물었더니 그야 위치가 좋아서 지대가 높대요. 위치가 좋다는 말이 뭔데? 그랬더니 이 도심에 각종 시설들이 다 모여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시설들을 이용하기가 편하다. 그게 위치가 좋다는 뜻이래요. 왜 편한데? 하고 물었더니 왜 편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용하기 편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가까움 다른 말로 뭐다? 접근성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가까움이 여기서는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허드는 쭉 다 생략하고 결국 접근성이 좋으면 뭐도 높다? 지가도 높다? 이런 쪽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허드는 접근성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로 이번에 위치와 접근성 그래놓고 접근성은 뭐가 접근성이에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 이렇게 써놨죠? 하나 더 한다면 심리적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 위치 개념이다 이렇게 써놨죠? 근접성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근접성은 절대적 위치 개념이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가 개통되니까 제가 아침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오고 그건요. 오는데 한 2시간 뭐 3, 40분밖에 안 걸려요.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리죠? 예, 그래요. 그리고 요금도 조선시대였으면요. 서울에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몇 박 며칠을 숙박하고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런데 KTX 6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하루 숙박비도 안 되네. 그러면 비용도 그만큼 절약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멀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얘가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강이나 하천 때문에 어때요? 막혀서 삥 둘러가야 된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는 얼마 안 돼도 접근성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접근성은 상대적 거리 개념이지만 근접성은요. 이건 절대적 거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절대적 거리는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근접성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이번에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뭐는 높다? 치가는 높다. 이런 말했던 거예요. 항상이니?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왜? 접근의 대상이 혐오시설이면 접근성이 좋아도 치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접근성이 지나쳐서 시장은 혐오시설 아니죠. 시장은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가까워요. 그 시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요. 치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 왜 떨어진다고요? 시끄러워서 그런 말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학을 배우는 우리가 그 밑에 써놨잖아요. 용도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말을 놔두고 시끄러워서라니.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아서 왜 주택은 쾌적해야 되는데 지금 시끄럽다는 거는 쾌적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용도에 안 맞아서. 그래서 위치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용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3번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리고 그 4번에 화살표 보면 같은 상점이라도 소매 상점은 전문품점보다 더욱 접근성이 중요시된다. 우리 저 뒤에서 허드 이야기 배웠죠. 허드는 뭐라 그랬어요? 저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km 떨어져 있다. 멀다 가깝다? X가 아니고 샤넬 사러 갈 때는 3km가 멀다 가깝다? 예, 하이힐 신고도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사준다 그러면 하이힐 신고 뛰라 그러면 뛸 거예요? 그봐요 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똑같은 3km라도 얘가 전문품을 파는 요런 것이면 3km도 간다니까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라면 사오라고 시켰어요. 3km 떨어져 있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제가 부탁해도 안 갈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뭐 소매품점 이런 것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접근성이 더 중요해요. 멀면 가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서 같은 상점이라도 소매점은 전문품점보다 접근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자 5번 접근성이 별로 안 중요한 부동산도 있어요. 찾는 빈도가 높지 않은 요양원이라든가 강한 흡인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들, 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본질을 논할 때 부동산은 내 전 재산이에요. 이런 분도 있나요? 예, 그렇죠. 부동산을 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3번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부동산이 내 전 재산이에요. 부동산 많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래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뭐로 가지고 있다고요?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로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예, 모르잖아요. 소득이 높아 본 적이 없으니까. 소득이 높아 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대선 주자 중에 안철수 씨 이런 분은 보니까 주식 가치만 해도 한 1,000억 이상 갖고 있다 그러던데, 뭐 그래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뭐 상가 한 채 뭐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고 그걸 서민이라 그러지. 그게 뭐 부자예요. 그건 서민. 그 TV에도 나오더만 서민갑부 이래가지고 어때요? 한 몇십억 가지고 있고 뭐 몇백억 갖고 있건 서민갑부 이렇게. 정말 부자는 조용히 어때요? 최소 몇천억은 갖고 있어야 정말 부자죠. 여기 정말 부자 있어요? 반가워요. 동지들이네 다들. 자. 그래서 요거는 3번 사실상 그 미국 이야기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요. 미국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학교는 책에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 3번은 안 나와요. 그런데 1번하고 2번이 나올 수 있어요. 자산에서.
부동산 활동할 때는 자산으로 본다면 공익보다 어떤 개념이 사익 개념이 더 중시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익 개념이 더 중시되는 거고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이윤 추구나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의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속성 배우면서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구성, 효용이 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런 말을 배울 거예요. 또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있는 인플레이션 해치 이런 말 나오나요?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치가 방어벽 울타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요.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가지고 있고 실물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실물 자산으로 바꿔 가지고 있으면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돈 가치 떨어진 걸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보다 해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된다는 거 보시고 아까 부동산 상품의 특성은 설명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다 본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더 연장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가 끝난 거예요? 부동산이 뭔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아까 총론에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2개가 끝난 거죠. 그럼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16쪽에 부동산의 특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특성에서 보니까 자연적 특성이 있나요? 자연적 특성은 얘는 원래부터 그런 특성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특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원래부터 그런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변의 특성이에요. 불변이라는 건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자연적 특성에 예외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적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이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토지의 특성을 말하는데요. 토지에는 원래부터 그래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요. 그게 자연적 특성이라고요. 토지에는 원래부터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에는 원래부터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된다. 토지에는 소모되어서 없어지는지야? 아니다. 토지는 똑같은 거 없다. 요게 자연적 특성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특성이라고요. 그러면 이동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부동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기서 파생되는 특징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부동성이 있으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아까 공시 방법이 아까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죠? 움직이는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하고 안 움직이는 부동산은 그 땅에다 지번 부여해서 등기 등록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등기로 공시하고 이런 공시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부동성 때문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용도, 지역, 지구제 이런 거 있나요? 요거 시행이 가능한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어때요? 네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정해놓으면요. 싫어요. 나 도시지역으로 갈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딱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기가 용이해요. 어디 도망 못 가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거는 돈동거리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돈의 대표 표현이 뭐였죠? 가격. 그럼 가격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가격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 그런데 시장에서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형성되는 가격은 똑같은 아파트 짓더라도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가격과 임료가 다 다른 지역적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
따라서 부동산 활동과 현상도 어떻다? 국지화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지적 시장이다. 자, 그리고 지역적 시장이니까 여러 개의 뭐로 나눠져요? 하위 시장, 즉 부분 시장으로 나눠지겠죠? 지역마다 시장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시장이라 그랬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 서면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 가격 다 형성돼 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장소에서 상가나 아파트 쌓아놓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도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가격이 다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왜 부동성 때문에 한 곳에 쌓아놓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이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A 지역에서는 초과 수요가 생겼어요. 근데 B 지역에서는요. 초과 공급이 생겼어요. 만약에 얘가 콜라면 뭐 하면 돼요? 남는 데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초과 공급이 해소되고 여긴 초과 수요가 해소되겠죠? 근데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지속하겠죠? 요게 지속한다는 거는 수급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 균형 가격이 잘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균형 가격이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 불안전한 시장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적 시장이라고 한 거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의 가격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런 땅 원하세요? 지 마음대로 생긴 땅 원하세요? 어떤 땅? 그거는 일단 반듯한 거 그러지 말고 얘는 지리산 밑에 있어서 평당 10,000원짜리고 얘는 강남에 있어서 평당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어떤 걸 원하세요? 사람 마음이 사교리로 바뀌죠? 그 말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 요인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이 땅의 가치를 구할 때 먼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나 그것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지역적 요인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역시장이니까. 그래서 무슨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역 분석 이런 거 해봐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안 움직이면 이런 지역 분석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자, 인터넷 보고 땅 사놨습니다. 와, 인터넷 보고 땅 샀어요. 보니까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잔디가 잘 가꿔져 있고 이렇게 이쁜 집도 들어서 있고 야, 너무 좋아서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거 알아요? 이게 참 좋다. 원래 명당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양 사방으로 이렇게 이쁘게 묘지가 돼 있으면 우리는 여기다 이쁜 집을 지어놓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거죠. 이렇게 밤마다 어때요? 묘지를 거닐면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왜 싫어요? 명당 자리라니까. 자, 그랬을 때 자, 부동산은 이렇게 되면 요거 자체로는 멋있는지 몰라도 주변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네요.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어요. 어떤 대책 세울래요? 샀어요. 대책은 팔려고 내놨더니 남들이 그런데요. 이거는 내가 산 가격에 3분의 1도 안 준대요. 어떡할 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묘지를 파내는 거죠? 이거 좀 곤란하나요? 자, 그러니까 이때 사놓고 나면 사후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요. 왜? 들고 어디 딴 데 못 가니까. 부동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기 전에 미리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활동? 정보활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 있으면 조금 전에 뭐 묘지가 있으면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이런 거 영향 받나요? 이걸 무슨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네요. 부동성입니다. 외부 효과.
공부를 열심히 한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효과도 있죠. 그럼 부의 외부효과가 있으면 조금 전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가라 그래요. 무슨 감가라 그래요? 공부한 5명의 사람이 있어요. 훌륭하죠? 예, 이 5명의 사람이 곧 50명을 만들고 500명을 만들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는 경제적 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16쪽에 그 부동성에 파생되는 특징들 쭉 써놨죠. 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부동성이라고요. 움직이는 건 동산, 안 움직이는 건 부동산. 그래서 그 유발은 오타났네요.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및 거래 활동이 국제화된다고 써놨죠. 국지화, 지역화 이런 말 나오면 다 부동성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정책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있으면 안 팔려서 난리니까 조장 정책을 써야 되고, 초과 수요가 많아서 투기적 수요가 막 생겨 이러면 규제 정책 쓰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가 다 다른 이유도 뭐요? 부동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자, 국제시장 하니까 여러 개의 하부 시장, 하위 시장을 만들고요. 부분 시장 만들고, 시장이 불안전하게 된다고 돼 있죠. 왜?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불안전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 구체적인 장소가 없어서 무슨 시장이다? 추상적 시장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임장활동, 정보활동 이런 말 보이죠? 외부효과 보입니까?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용도 지역지구제 성립의 근거라는 말도 보이고요. 감정평가할 때 지역분석의 근거다 이런 표현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뭘 생각하라고요? 부동성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성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증성이죠. 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비생산성. 생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비 법칙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생산비를 투입하면 양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산비 법칙 이런 게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비를 반영해서 가격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그래요. 비용성을 반영하는 거. 근데 생산비라는 개념 자체가 토지는 없잖아요. 비생산성이니까. 그 생산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원가법이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요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세로축은 프라이스 동과 관련된 걸 쓰고 가로축은 퀀티티 양과 관련된 걸 쓰는데, 아무리 돈 더 줄게 그래도 양을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수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격이 변한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비탄력이고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수급 조절이 원활해요? 원활하지 않아요?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잘 성립한다 안 한다? 균형 가격이 잘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균형 가격을 찾아줄 전문가인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누가 경쟁을 하게 돼요? 수요자 경쟁이 약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공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샀기 하고 수요자들이 경쟁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건 희소한 거죠. 희소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놀라운 발전이죠. 이제 잘해서 벗어나서 최유효 이용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이용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최유효 이용. 네, 그래서 학개론을 배우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져요. 나중에 말도 어때요? 달라지고 막 친구들끼리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돼 이제. 노는 친구들이 그래서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제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뭐가 강조된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토지에. 그래서 국토 전체적으로 최유효 이용하려면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적용해서 어때요? 당신 땅이 기준에 국토 공간의 일부니까 국토 전체적으로 최유효 이용하기 위해서 규제하더라도 참아라 뭐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희소한 토지는 남 주기 싫죠? 내가 갖고 싶어요. 독점 소유욕이 생기네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전쟁도 생겨요. 전쟁이 많은 거요. 땅 따먹기 놀이잖아요. 예. 더 이상 땅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가, 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치가가 막 올라가는 폐단도 희소하니까 넘치는 게 또 토지면 치가고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희소한 토지니까 내 땅 설리면 돈 내놔. 그래서 뭐가 발생해요? 치대 이런 게 발생해요. 그리고 도시 토지 같은 경우 토지가 희소하면 건물 위로 올라가죠.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그래서 이런 집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역시 부증성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원가법 이런 거 적용이 곤란하고요. 희소하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투기 생기고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에요. 사회성과 그래서 희소한 토지를 최유효 영역에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요. 토지 공개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수요자들이 경쟁하고요. 또 토지가 귀하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약화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토지의 물력 공급선이 수직이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희소하니까 독점 소유욕 생겨요. 자, 요런 말 나오면 부증성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속성. 자, 영속성의 다른 말이 비소모성이에요.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소모가 안 되니까 무슨 논리?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생산하자. 요런 논리가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콜라는 마셨다. 그게 소모한 거죠. 없어졌으니까 또 만들자. 요런 말이 나오지만 토지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재생산 이런 논리가 써먹을 수 없고요. 소모되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비소모성이니까 물리적 측면에 감가가 생겨요? 안 생겨요? 감가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뭐도 필요 없어요. 감가상각이라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감가되는 만큼 보상해서 물리친다. 이게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감가되는 만큼 감가상각 비해서 비용으로 떼놓는 건데 토지는 감가가 안 되니까 감가상각 이런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영속성이 있으면요. 영속성이 있으면 소유의 이익하고 이용의 이익이 구별돼요. 자, 소유의 이익이 뭐죠? 여러분이 소유권을 넘기면 소유자니까 소유권을 넘기면 받는 이익이 있죠? 그 부동산 가격을 받는다고요. 나 3억 받았다. 그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받는 거라고요. 이용의 이익은요. 다른 사람한테 이용하게끔 하면 나는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콜라를 이용한 대가로 한 달 동안 네가 콜라 이용해라. 그리고 콜라 임대료 얼마 줘라.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소모되어서 없어지니까 이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이용이익인 임대료가 있고 그래서 무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영속하면 투자 자산으로서 선호돼요. 왜 선호돼요? 가치 보존력이 어떠니까? 우수하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가치가 뭐였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영속하니까 효용이 지속하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운영을 통해서 무슨 수익도 얻을 수 있어요? 소득이득 얻을 수 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처분 시 뭐 얻어요? 자본이득. 요런 임대료 이런 게 소득이득이고요. 처분할 때 되팔아서 양도 차익 얻을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래서 처분할 때 자본이득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해 줬네요. 이 땅에다가 팥 심었어요. 뭐 나온다 그랬어요? 돈 나온다. 기억납니까? 이제 팥 심은데 팥 나온다. 이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팥 심은데 돈 나오고 콩 심은데 돈 나오고 돈이라 쓰면 고상한책이 안 되니까
수익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한 번만 생겨요? 계속 생겨요? 영속성 있으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러죠. 수익이 많이 나오면 가격도 높다 이런 게 수익환원법이잖아요. 그 중에서 수익환원법 중에서 수익이 토지와 같이 영속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직접법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감정평가를 공부 한 분만 이해하는 거죠. 공부하긴 했나요? 아, 그래요. 그럼 환원 이율은 뭐하고 뭐에 합의해요? 그는 없어. 저는 있을지도 몰라. 자, 그래서 환원 이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기억의 저편에 묻어뒀죠. 예, 추억은 가끔가다 꺼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인데 건물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본 회수율이 필요하다. 그런데 토지는 감가가 안 되니까 자본 회수율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의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만 있으면 된다라고 수익환원법 할 때 막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넘어가세요. 지금은 아직 양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부량이.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영속성 보시면 수익이 계속 창출된다고 돼 있죠. 투자재로서 선호됩니다. 소유의 이익과 이용액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감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가가 없습니다. 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획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17종 메뉴에 장기적 배려 이런 말이 나오나요? 우리가 수익이 영속하니까 이건 장기적인 배려 하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콜라는 마셔버리면 효용이 끝나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 없죠. 근데 토지는 장기적 배려 하에서 부동산 활동하고요. 부동산 관리에 의의를 크게 한다. 제가 수익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속한다 그랬죠.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계속 나온다 그랬지 수익이 똑같이 나온다고 말한 적 없어요. 관리를 못하면 요 동그라미가 작아질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효용이 지속하니까. 그래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뜻이에요. 수익환원법 중에서 직접법의 근거입니다. 그 직접환원법에서 직접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영속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성 보세요. 개별성은 토지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수익이나 가격이 다 개별로 형성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토지가 없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고요. 옆집에서 100만 원에 평당 팔았다 해서 내 땅도 100만 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이것도 개별성의 다른 말이 비대체성이거든요. 대체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으니까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요. 또 균형가격이 잘 형성되지 않으니까 무슨 시장? 불안전한 시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땅 얼마에 팔았는지는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세금 문제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비공개성이 나타나는 것도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물일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상품은 다 달라서 표준화가 안 돼요. 비표준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개별 독점적으로 만들어요. 개별 독점.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한번 비공개, 비표준화, 비독점 그렇게 써놨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비비비 맞네 그래서 어때요? 다 맞다고 막 한 적 있어요? 틀렸죠? 예, 비독점 그러면 안 돼요. 개별 독점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개별성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런 말도 보이죠? 예,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표준지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다르고 형상이 다 다르고 이러면 개별성이 있으면 표준지 선정이 어렵고요. 개별 분석의 근거다. 아까 지역 분석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부동성, 지역 이런 말 나오면 개별 분석은요.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 가지다가 막 비교해야 되는데 다 다르면 비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 거 한번 봐두시고요.
자, 인접성은 붙어 있다는 뜻이죠. 왜 붙어 있어요? 부동성이 있으면 안 움직이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요. 자, 인접성과 관련해서 붙어 있는 것으로 영향을 주고받나요?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럼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서로 협동적으로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지는 이웃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 토지와 서로 협동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붙어 있으면 뭔 일 생겨요? 경계 문제 생겨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뭐 해봤어요? 줄 거 놓고 내 넘어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거 해봤죠? 붙어 있으면 경계 문제 생겨요. 민법에서 말하는 상린관계 문제. 자,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환수의 논리적 근거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적 근거라는 말은 자 보세요. 여기 공영개발합니다. 공영개발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요? 이웃에 있는 갑 토지의 지가가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붙어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올랐어요. 떨어져 있는 땅은 안 올랐어요. 그럼 붙어 있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지가가 올랐다면 일종의 뭐다?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놔, 개발이익 내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도 인접성입니다. 자, 거기에 외부효과와 지역분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부효과, 지역분석 여기 있었나요?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지금? 부동성에서 아까 인접성이 파생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접해 있는 토지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외부효과와 관련돼 있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 특성 때문에 토지는 이동도 안 되죠. 또 생산도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쓸 때 제약이 발생하네요. 맞죠? 제약이 발생하면 여기에 누가 개입해서 이 토지에다가 인간이 개입하는 거죠. 개입해서 이런 제약을 뭐 하고자 한다?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할까요? 그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뭐로 나온다? 인문적 특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문적 특성에서 자 이런 거 있죠. 토지는 이동이 안 된다. 즉 절대적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 토지에 누가 개입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그 토지에 무슨 위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꾸어서 이용할 수 있나요? 그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부동성의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건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인간이 개입해서 그 토지의 사회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행정적 환경을 좋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제약을 완화시켜 보는 겁니다. 또 생산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말은 딱 양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뿐인 지구예요. 그런데 이 토지에 누가 개입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이 토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이용할 수는 있나요? 여기가 농지고 여기가 택지인데 택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농지 요만큼을 택지로 바꿨네요. 그럼 요만큼 늘었죠? 택지가. 자, 요런 것은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증성의 예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 요것이 그대로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 안에서 용도를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외는 아니고 요런 게 용도를 지금 다양화시켜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용도의 뭐다? 다양성과 관련을 가집니다. 또 부증성은 그대로지만 이 토지를 어때요? 너무 과대 토지다 그러면 분할해서 이용할 수도 있죠. 또 이 토지가 너무 과소 토지다 그러면 병합해서 이용할 수도 있죠. 그게 뭐라고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 뭐가 나오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보입니까? 그럼 용도의 다양성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이런 말 배웠죠? 뭐 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는 중에 있는 땅이잖아요.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요게 용도가 다양하니까 요게 가능한 거죠. 요런 말도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적지론 이런 말이 있어요. 적지론은 땅이 있을 때요.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해요? 용도가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거, 그것을 창조적 이용이라 그래요. 창조적 이용이 가능한 것도 뭐요? 창조적 이용이 될 수 있는 게 용도가 다양하니까 새로운 창조적 용도로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다원설, 정확하게는 이게 가치다원설입니다. 가치다원설. 근데 김영진 교수가 그냥 가격다원설 써서 우리도 따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주거용으로 썼을 때의 가치와 상업용으로 썼을 때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다원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다원설 이런 것도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유효 이용 이런 말 많이 쓰죠? 만약에 이것도 똑같아요. 유효한 용도로 이용하는 게 한 개밖에 없으면 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최우수상 이게 있으려면 밑에 뭐 우수상도 있고 뭐 장려상도 있고 그래야 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용도가 다양한 것 중에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용을 찾아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 뭐와 관련을 가진다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을 가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럴 거예요. 적지론하고 이렇게 쿡 찌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튀어나올까요? 그건 다음 주 이야기죠?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볼게요. 적지론 그랬을 때 그저 나를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 서로 눈으로 말하는 관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화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찌르면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밑에 또 뭐가 나와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런 말이 나오나요? 생각해 봐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 이걸 생각해 보시죠. 여기 갑 토지가 있고 여기 을 토지가 있습니다. 자, 갑 이 토지 주거용 여기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용도 지역지구제가 변경되어서 이 땅을 이제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는 이 토지 크기가 딱 알맞았는데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니까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토지하고 병합하게 되면 상업용으로 이용하기에 딱 알맞는 크기가 되네요. 그러면 병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용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하고 있다?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 토지가 1억이에요. 근데 을 토지도 1억이에요. 자, 두 개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2억 그거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시고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2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예. 합병을 했더니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증가가 발생할 수 있죠. 아주 증가가 발생해서요. 이때 합병을 했더니 4억이 되었다고 쳐봐요.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합병했더니 너무 과대 토지가 돼서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때는 규모의 뭐라 그래요? 불경제라 그래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합병해야 되겠죠? 규모의 불경제가 있으면요. 합병하는 게 아니고 분할해야 되겠지?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자, 그때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네 땅 팔아라 그랬더니 을이 1억 부르는 게 아니라 2억 달래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2억을 주고 이 땅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지금 합병 증가가 나와 4억짜리 땅이 되었어요. 합병하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도 1억 남나요? 맞나요? 그러면 사겠죠? 근데 병한테 물었어요. 살래? 2억에. 그랬더니 병이 뭐라 그래요? 장난하냐? 1억짜리 땅을 내가 왜 2억에 사냐? 이러면서 어때요? 안 산대요. 그럼 요 2억이라는 가격은요? 누구에게만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요 땅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만 합리성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가격을 한정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는 가격을 한정가격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한정가격 이런 것도 병합분할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합병 증가가 나온다는 말은 을토지가 갑토지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여하고 있죠? 기여해서 상업용으로 쓰겠다가 알맞았죠?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았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런 거와 관련을 가지는 게 뭐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말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맨 밑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돼 있죠? 어떤 경우에 사회적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 집 주변에 마트 들어오고 공원 들어왔다. 사회적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학교 이런 게 들어왔다. 사회적 위치가 좋은 거예요. 사회, 복지 이런 게 좋아졌다. 교육 이런 게 좋아졌다. 학교 들어왔다. 사회적 위치가 좋아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자, 맨 밑에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킨 요인 관련해서 경제학에서는 용어들이 나와요. 저축, 소비, 투자, 물가, 고용, 뭐 임금 이런 말들 나오면 다 뭐다?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그 18종 매니의 리얼번 세 부담의 상태라고 하는 표현과 비어법 교통체계 상태 이런 말 있죠? 우리 지역에 뭐 지하철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위치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가는. 그런데 행정적 위치가 변화된다는 말은 정부의 제도, 규제, 통제, 정책, 시책 이런 게 변하는 걸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부동산 세제라고 써놨나요? 세제는 제도적인 거니까 행정적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다 배웠으니까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작년도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을까? 막 궁금해지죠 이제. 518쪽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영속성입니다. 기억번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 뭐예요? 너무 쉽죠? 니은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적용 안 된다. 그 영속성이었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적용 안 된다. 뭐였어요? 영속성이었습니다. 자, D급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고 지역 분석, 임장 활동, 지역 분석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부동성. 요거는 미연번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하게 하고 가치 보존력 우수하다. 아까 장기적 배려, 가치 보존력 우수.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에 관한 거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 맞췄어요. 그랬더니 요번 모의고사에서 뭐라고 또 냈어요? 막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냈을까? 요 모의고사에서 3번에서 이렇게 냈어요. 다음은 어떤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이를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옳은 것. 해놓고 박스에 이렇게 써놨어요.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한다. 그 말 한마디만 읽고도 우리는요. 부동성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래 써놨어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지역 분석의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그리고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뭐예요? 부동성. 요런 거 틀리면 손 들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부동성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기초에서 이렇게 세 문제 나오면 우리가 세 문제 그냥 맞추면 되고 이러다 보면 40문제 다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게 어때요? 여기서는 요런 거 알면 된다 그랬으니까. 예. 자, 3회 모의고사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총론에서 이제 세 문제 나오면 틀렸다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반성하면서 그 써놔야 돼. 여백에다가 반성한다 이러면서 어때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내 책이 된다니까요. 자, 잠깐 쉬었다 다음 내용 갑니다.